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디스플레이 업계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기술 침해와 관련 분쟁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공급망을 재편에 나섰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잘할 건 잘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제 BOE와의 관계를 끊고 공급망도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그간 BOE가 한 행태들을 보면은 너무도 당연한 이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특허 그리고 영업 비밀에 관한 어떤 지금 제소 관계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사실 지금 최근에도 나왔지만 예전에 사실 LCD 때부터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진행된 건 아닙니다. 천천히 비율을 계속 낮춰왔고요. 최근 BOE는 3분기에 재무제표 보니까 삼성전자 TV 패널 공급 비중이 일단 3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반기까지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LCD TV 패널의 10%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 분기 보고서 찍어보니까 이제 DX의 패널 부분 주요 매입처 리스트에서 BOE가 아예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 얘기는 아예 비중이 낮아졌다 아니면 아예 없어졌다 그런 얘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살펴보니까 2015년도 4분기 이후에 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리스트아웃된 건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998년도에 이제 소형 LCD 그리고 2002년도에 대형 LCD 요 각각 그 기간 동안에 LCD의 최강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물량 공세가 들어왔죠.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중국이 물량 공세로 들어오게 되면은 단가가 낮아지고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물량 공세로 가격을 싼 걸 찾고 중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중국도 퀄리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선점을 해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는 OLED와 이제 OLED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LCD를 버리고 최근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삼성도 공장 라인을 아예 빼버리면서 이제 중국의 LCD를 장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앞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일본의 일본 샤프가 사실 예전에 또 LCD 강자였거든요. 그리고 대만의 AUO 같은 기업들과 함께 협력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중국 기업과 뭔가 같이 하게 되면은 이게 그게 좀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영업 비밀도 빠지고 기술력도 빠지는 게 이슈가 예전부터도 계속 있어 왔고 이게 사실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웬만한 업종에 다 나오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팔지도 않은 제품이 중국 화웨이 제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사 이런 식이면 이제 미국이 현재 지금 제재를 중국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동참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LG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주가 영향을 좀 기대해 봄직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량 방향이 바뀌니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어떤 협업 관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삼성전자는 가장 큰 형태의 이제 크기의 TV 디스플레이를 아예 LG 쪽에서 받아오는 걸 결정을 하고 지난 10월 달이었나요? 처음에 이제 카탈로그에서 LG 패널을 쓰겠다는 그런 TV가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력 관계는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굳이 다른 기업에서 받아올 것 같으면 다른 나라 비릴 필요 없죠.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데 이렇게 협력 관계 잘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가격만 좀 잘 조정되면은 두 기업 간 협력 관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다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겠다.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없던 이제 매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비춰주시고 투자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민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수학 능력 시험을 맞아서 저희 넷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수능을 보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잠시 후에 또 수험생들을 위한 한마디 들어볼 텐데 일단 이번 취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죠. 파도의 뻥튀기 상장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다행히 전날엔 상승 마감을 했지만 파도의 주가 어닝 쇼크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도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벌써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 40% 가까이 주가 빠졌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최민정 기자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파도 이제 악재만 계속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8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파도는 3분기 매출이 3억 2,081만 원이라고 공식
공시했는데요. IPO 진행 당시 전망치로 내놓았던 연간 매출액 1,200억 원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 IPO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의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점을 수요 예측 이전인 7월 초에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참여 대상은 파두 IPO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인 3만 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혹은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 IPO 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파두로 인해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전반에 대한 투심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례 상장 기업의 주가는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특례 상장 제도가 좀 낯서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에 상장 후 적자가 지속되거나 혹은 적자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 동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총 32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면서 역대 가장 그 수가 많았는데요. 실제 기업들의 성적표를 좀 열어보니 이 중 18개 기업, 즉 64%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건 보시는 것처럼 S바이오메딕스로 공모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거래되고 있죠. 그 다음이 버넥트와 CU박스로 공모가의 절반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버넥트도 IPO 당시 올해 추정 매출액을 89억 100만 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올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27억 4천만 원인 상황입니다. 4분기에만 70 정도의 매출을 달성해야 하는 거죠. CU박스와 S바이오메딕스도 매출 전망치와 실제 매출과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기술특례 상장으로 우리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요. 네, 정부가 앞으로 더 다양한 기업들의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AI,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더 낮추기로 한 건데요.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통해 상장 예비 기업의 기술 평가를 기존 2곳에서 1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조정하는 단수평가제도 도입으로 상장을 독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상장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다 보니 결국 제2의 파도 사태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 상장의 성장성이 있더라도 미래의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례 상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관사, 투자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면서 현행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험생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오늘 부디 공부한 내용 그대로 잘 열심히 이렇게 읽고 풀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범생 답변을 또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저는 두 분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도 나오시고 연세대도 나오셨기 때문에 뭐 학벌이 다가 아니지만 잠시 후에 시간이 가능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성차 업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 행진에도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 바로 현대차와 기아의 이야기인데요.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싸도 너무 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에도 주가는 정체된 배경, 금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조우진 대표님. 일단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IRA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못했죠. 현대기아차 그룹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게 참 역설인데 그러면 이제 IRA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법안으로 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그런 회의적도 있지만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는 뭐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현대기아차가 IRA 때문에 디레이팅 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정 이상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현대기아차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전체를 수출액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판매 대수는 더 적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이제 물량은 적은데도 액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대당 이제 수출액이 증가했다니까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옛날에 가성비로만 밀어붙였던 현대기아차는 더 이상 아니다. 그 미국에서도 사실 인센티브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구려차가 아닌 고급차, 뭐 제네시스랑 SUV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차들이 매출 단가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런 점이 현대기아차의 그 브랜딩 가치가 올라졌고 그만큼 이제 매출과 마진율이 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에서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차 계속 PER이 이제 14일 기준으로 이제 4배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실적은 이제 주가에 수렴하기 때문에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결국 이제 현대 기아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보냐면 저는 언제나 이제 기아차를 선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에서 핵심이 있는 기업인데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순환 출자를 해결하지 못한 그룹이 현대차입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다른 주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잘 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쪽에서 부담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굳이 현대차랑 기아차랑 둘 다 이제 쫙 가고 있는데 굳이 현대차를 고를 필요는 없다. 기아차를 고른 것이 더 낫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자동차주에 특히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페드가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건지는 뭐 내년에 가봐야겠지만은 어저께 이제 일단은 이제 CPI가 예상보다 조금만 떨어졌어도 결국 이제 정점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페드 출입 기자인 티밀하우스가 너무나도 잘 맞추기 때문에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티밀하우스 무슨 말을 했냐면은 금리의 정점은 끝났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금리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도 어저께 뭐 온갖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분석 보고서 내놨는데 그 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를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이상은 이제 금리가 이제 정점이 아니라는 걸 미국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뭐 1분기 정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자동차랑 무슨 관련이 있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를 3천만, 5천만 원을 갖다가 한 번에 주고 사는 분들은 드물죠. 그래서 할부 금융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 기준에서 60개월 할부 금융화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테슬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차가 잘 안 팔린다는 코멘트를 여러 차례 했어요.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그것은 금리가 인하하고 이런 것은 자동차 수요가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그 주가에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그러니까 금리가 정점이 됐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자마자 많은 기술주들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올라갔는데 또 심지어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그 IT 종목들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이것도 역시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에 포드의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도 확인해 볼까요? HL홀딩스인데요. 해상 물동량 감소로 물류 부문이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4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SFA는 신사업 수익성 악화로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며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만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SK오션플랜트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2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QNC인데요. 내년 비메모리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만 4천 원으로 유지했고 또 자화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만 6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HD 현대중공업인데요. 3분기 매출은 9,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BHI는 어제 164억 원 규모의 LNG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와 공시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 상장을 앞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에 참여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상장 첫날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는 건데 우려감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의무부의 확약을 안 했다는 거는 이제 당장이라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IPO에 참여한 기관과 외국인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의무부의 확약을 사실상 거의 뭐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비화약 비율이 97.4%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 당일부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제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니까 223만 주 가량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은 운용사들이 93.4%, 그리고 연기금이 99.5%, 연기금이 99.5% 좀 도움이 안 됐죠. 96만여 주에 대해서 각각 화약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예 의무보유 화약 자체를 거부하면서 배정받은 물량인 293만 주에 대해서 전부 화약을 안 한 이런 케이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따지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 상장했었던 기업들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더라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 대부분이 외국인 기관의 미화약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낮게는 40%대부터 높은 건 어제 상장한 캡스톤 파트너스가 99.68%. 이건 거의 뭐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화약 비중이 최근에 좀 많이 다들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에만 이제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사 타이틀이 너무 지금 이쪽으로 나와 버리니까 마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웬만한 기업들 전부 다 이제 화약 비율이 낮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이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고요. 하도 제가 외국인 기관 리포트 등으로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을 때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일 상장 시에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떨어지는 비는 일단 우선은 피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기업이 뭐 미래 성장성이 확보돼 있는 건 저도 무조건 인정하지만 내일 이렇게 확약이 안 돼 있고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에 치면은 일단은 매도를 잠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장을 눈앞에 두고 3분기 적자 전환하면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인데 김병훈 대표가 미리 실적 부진에 대해서 사과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나 에코프로 그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이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나오는데 뭐 다 에코프로 그룹에 사가잖아요. 뭐 생산량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 영향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로 간다는 건 사실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3분기 어닝에 대한 회사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좀 이해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광물 가격 하락 그리고 원자재 재고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다. 사실 저는 이게 또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고가에 구입한 원재료를 이미 다 소진했다. 사실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 저 위에 있을 때 원재료를 다 사놨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재무제표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되는데 일단 원재료를 거의 다 소진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싼 값에 사니까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좀 나아진 게 팩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재고 자산 평가에 대한 손실도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너무 매출이 안쪽에만 있었어요. 에코프로 그룹 내만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팩트를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공장 캐파가 안 됐죠. 그래서 생산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양을 전부 다 에코프로 그룹에서 필요해가지고 다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소진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회사에 어쨌든 매출 다각화 전략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30%를 외부에 팔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절반 정도의 어떤 물량을 외부에 팔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확보되게 돼서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은 사실 전구체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사실 이게 중국이 전 세계의 90몇 %를 장악하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전구체를 중국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이게 생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대로 이제 상장하고 돈이 들어오게 돼서 캐파를 늘리고 생산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퀄리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중국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캐파 증설인데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이제 캐파 증설 잘해가지고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악재는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인식, 이 센티가 좀 만연해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게임 업계도 살펴보죠. 오늘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스타가 개최되는데요. 이에 게임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자, 최민정 기자, 게임 기업들도 대거 출동해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스타가 열립니다. 이용자들은 직접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지스타 출품작 키워드는 장르 다변화로 MMORPG 중심에서 탈피해 슈팅, 어드벤처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넷마블도 이제 100부스로 170여 대 시연대를 제공하고요. 또 올해 지스타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게임사는 NC소프트입니다. 8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하는 NC소프트는 B2C관의 최대 규모인 200부스를 꾸려 슈팅, LLL 등 7종을 출품할 계획이고요. 넷마블도 총 100부스로 170여 대 시연대를 제공해 데미스 리본 7개의 대제 오리진 등 3종을 출품합니다. 더불어 위메이드,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도 전시회에 참석하며 총 1,037개의 기업이 참여합니다. 신작이 공개되는 만큼 게임주들은 이미 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한지 증권가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증권가는 이 지스타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지스타는 게임 산업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며 다양한 신작이 공개되는 만큼 모멘텀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게임 개발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 만큼 각 기업들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장르 다변화, 또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는 기업 위주로 선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이에 증권사별로 업종 내 선호주도 사뭇 달랐습니다.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펄어비스와 NC소프트를 게임 산업 내 유망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펄어비스의 경우 글로벌 콘솔 대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상반기 내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주가 7만 원을 제시하며 전날 종가와 비교해 7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NC소프트는 다양한 장르로의 변화 의지가 확인된다며 MMORPG와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 평가 절하됐던 동사에 대한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도 살펴봐야 되겠죠. 하이투자증권은 넷마블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향후 이미지 AI 기술 발전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넷마블은 크래프톤과 같이 국내 상장사 중 의미 있는 중국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사실 부진했던 게임주가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죠. 증권가 연구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신작 출시, 4분기 실적 상장 등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이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은 게임주의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KRX 게임 KUD 지수는 이번 달 들어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다른 업종별 지수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가장 높게 상승한 건 위메이드로 같은 기간 45% 넘게 올랐는데요. 모두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 달리 펄어비스는 나홀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에 못 미친 3분기 실적과 붉은 사막 개발이 지연된 점이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향후 신작 지연 여부가 이 게임주의 주가 향방을 가릴 예정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현재 펄어비스를 매수하는 것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붉은 사막의 출시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내년 출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 점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게임 업종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신작 출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최민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차 합작회사죠. 모셔널과 1,19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전해주실까요?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사실 10년 전부터 그 자동차의 부품과 많은 부분들이 전 IT로 바뀐 지 한 넘었습니다. 그때 벌써 벤츠 같은 경우는 한 60% 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 그 다음에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다 이 소프트웨어 이제 IT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이 엄청난 완성차 질출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오토에버도 결국 더불어서 같이 이제 질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셔널이 현대차 그룹과 미국의 이제 다른 그룹과 같이 이제 그 합작회사를 만든 이제 자율주행차 회사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이제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200만 킬로미터의 완전 주행, 200만 킬로미터의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현대차 그룹이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셔널에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한 1,200억 정도의 이제 그 계약을 따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현대차 그룹이 계속 약진할수록 현대오토에버도 매출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계약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3% 정도 되고요. 그 현대오토에버의 보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계속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차 말고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또 다른 신소정 사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일반 공장에 대한 물류 자동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그 자동화가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가 곳곳에서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을 짓는 스마트 팩토리를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한다. 이것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먹거리를 갖다가 담당하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배경은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오토에버의 그 단일주로 최대주가 누구냐 정의선 회장입니다. 무려 지분을 7%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현대차 그룹을 설명드릴 때 그 순환 출자 구조 해결되지 않아서 현대차의 약점인데 언젠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듭니다. 정의선 회장이 사비도 많이 털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다고 또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공시 내용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으로 마무리해볼 텐데요. 김선영 대표님, 오늘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환율과 미국 채권에 대한 금리는 이제 하락 추세가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추세가 돌아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연말까지 계속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편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대표님의 전략도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그 미국의 이제 60개월 할부가 최고치를 9월 달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클 것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하면은 자동차 완성차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어떤 리포트를 냈냐면 자동차 폭등주의보. 이거 뭐 성장주에서나 나오는 말을 갖다가 어저께 삼성증권이 말한 것도 이런 페드의 금리 인하를 갖다 염두에 두고 나왔던 것도 보시면 좋겠고 기아차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화신이라든지 뭐 그 SLN 이런 부품주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